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비게이터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동산 여러분들 투자 시에 절대 모르면 안 되는 것, 그리고 모르면 큰일 나는 것, 필수 개념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지 그 마인드적인 측면들까지 같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을 모르면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도 결국 돈 벌었다 생각하지만 돈이 계속 빠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자리에 나왔고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할 때 또는 저희는 이제 경매를 하다 보니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필수 개념들이 몇 가지 있으면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시세하고 감정가의 차이. 그러니까 시세가 뭐죠? 시세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이 아파트를 뭐 사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준. 뭐 오늘 지금 촬영일이 뭐 12월 중순이라면 12월 중순 오늘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난주랑 다를 수도 있고 다음 주랑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지난달이랑 똑같을 수도 있고 다음 달이랑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현장 우리 뭐 소장님들 통해서 전화를 하거나 임장을 가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거래된 금액과 현재 나와 있는 호가라고 표현하는 집주인이 팔고 싶어하는 금액과 비교를 해서 적정 시세를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죠. 그게 이제 시세라는 개념인데요. 여러분들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자, 근데 경매에서는 감정가라는 개념이에요. 감정가가 뭘까요? 말 그대로 감정평가사가 매긴 이 아파트의 객관적인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세예요. 근데 이 객관적인 시세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감정평가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려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 현장 시장 상황을 반영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감정가라는 거는 우리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감정가가 책정되거든요. 그럼 경매에 나올 때는 6개월, 1년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6개월 전이랑 1년 전이랑 가격 시세의 차이가 벌어졌을 수도 있겠죠. 올라갔을 수도 있고 내려갔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세와 감정가는 차이가 대부분 나더라.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더라 라는 걸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세와 감정가, 감정가만 보고 예를 들어 감정가가 2억이니까 나는 여기서 3천만 원 싸게 살까 해서 1억 7천에 낙찰을 받는 분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2등이 막 1억 4천 적었어. 알고 보니 시세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시세가 내려온 거죠. 근데 이거를 감정가만 보고 우리가 시세인 줄 알고 입찰가를 3천만 원 적게 썼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시세에 받아간 거예요. 또는 시세보다 높게 받아가는 경우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절대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부동산 경매를 할 때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시세와 감정가 차이가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익률이 있네요. 이 뭘 뜻하죠? 내가 투자금, 넣은 돈 대비 이걸 팔았을 때 얼마나 남냐를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미리 어느 정도는 계산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수익률도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동산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익을 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뭘 내나요? 세금 내죠, 세금. 네. 세금 계산이 안 돼 있으면 이 수익률이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럼 나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1억짜리 시세인 거를 7천만 원에 사서 바로 팔았어요. 1억에. 그럼 3천만 원 벌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그 앞에 들어가는 세금들이 조금씩 있죠. 취득세부터 양도세. 취득세라는 거는 살 때 내는 세금, 양도세는 팔 때 내는 세금.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걸 무조건 다 내지 않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세금 뭐 이런 개념도 없고 수익률 계산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금을 지금 그냥 오늘 사서 내일 팔면 77% 세금 내거든요. 그럼 단기매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매매 사업자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세금이 1에서 20%대로 줄어듭니다. 이런 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참고로 이거를 디테일하게 막 다 하나하나 다 따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뭐 취득세, 법무비용 뭐 등등 그런 기타 비용들을 다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이거 심플하게 얘기 드린 거는 우리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낙찰가의 한 2%. 그러면 뭐 기타 명도 비용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아까 얘기했는 대로 세금 많이 단타한다. 1, 20%다. 라고 계산하고 그냥 들어가라고 합니다. 요 정도만 개념을 잡고 있어도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 잡비용들은 생각보다 엄청 크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거 있지만 저희는 전부 다 지금 셀프 인테리어를 해서 최대한 그 비용을 좀 줄이고 있는 상태고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하셔서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 대신에 이 수익률 계산이 처음부터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기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챙겨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대출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대출 같은 경우는 경매가 일반 매매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일반 매매는 70% 나올 거고 경매는 90%까지도 나온다고 했어요. 85%에서 90%. 근데 이게 모두에게 이 대출이 바로 한 번에 나오는 건 또 아닐 수도 있겠죠. 그거를 예를 들어 내가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1주택. 계속 질문 주시는 게. 1주택이고 앞에 그 주택의 대출이 뭐 한 5억 정도가 있어요, 이미. 근데 이래도 90% 대출 나오나요? 이렇게 되면 안 나오겠죠. 예. 제가 얘기 드리는 이 90%, 85% 기준은 무주택 기준입니다. 무주택. 주택이 하나 있냐, 두 개 있냐 차이, 그리고 주택이 하나 있냐, 두 개 있냐는 또 별개로 주택의 대출이 얼마나 있냐는 또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 기준점을 좀 잡아드리면 내가 연봉이 한 4천 정도 된다. 내가 연봉이 4천이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최대 대출 한도, 1주택, 2주택 다 떠나서 최대 대출 한도가 뭐 한 4억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기준점을 간단하게 잡아드리면 물론 이거보다 더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최근에 서울에 낙찰 받은 우리 제자분이 5억 중반대를 낙찰받았는데 4억 후반까지 대출 받았어요. 그거는 이제 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저희 프로젝트 참여하신 분들은 다 이제 알려드리는데 뭐 신탁 대출이나 매매 사업자 대출 뭐 따로 있어요. 그런 상품들이. 그런 걸 하면 85%까지 대출은 가져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내 연봉에 그 정도 잡으면 되는 거야. 한 4억대 정도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다라. 그렇게만 개념을 일단 잡고 디테일은 대출 상담사한테 미리 확인하면 돼요. 어느 정도 미리. 예. 예. 요거를 미리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은행이든 지점에 물어보든 대출 상담사 리스트 같은 거 짝 있잖아요. 저희 카페 가시면 다 있거든요. 그런 거 보고 미리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잡고 가야죠. 그냥 아무 무턱대고 내가 1주택이고 대출도 이미 많은데 그거 받아버리면 큰일 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제가 미리 다 컨택을 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 되는 건 된다, 가능하다는 걸 미리 하고 그 다음 대출 상담사한테 검토를 같이 크로스 체크 받으면 어느 정도 문제없이 대출이 나오는 거고요. 그거 아니고 무턱대고 이렇게 받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주택자 기준으로 85에서 90% 정도 나오더라 라는 거. 1주택이라 하더라도 대출이 만약에 없어. 그럼 85%까지도 나옵니다. 최대. 뭐 기본 80%, 뭐 70에서 80%고요. 최대는 85%까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고 내 기존 대출이 얼마 있냐 좀 따져보셔야 된다. 요 정도 개념을 여러분들이 필수 개념을 알고 부동산 경매,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건 경매뿐만 아니라 일반 실제 여러분들 그 부동산 투자할 때도 알아둬야 될 개념이겠죠. 그래서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두고 경매 투자를 하자.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투자 시에 주의해야 될 점을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이 필수 개념을 알았고, 지금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포인트.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직장인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뭘 받고 있다? 근로소득이라는 걸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근로소득은 뭐냐? 내가 직접 일을 해서 그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거죠. 내 시간을 넣어서 소득을 얻는 거, 이게 이제 근로소득인데 대부분 직장인분들이 이런 근로소득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근로소득을 계속 벌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걸 일단 지금부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사 보시면은 장기 근속연수, 그러니까 회사 다닌 선배들 보시면은 얼마나 길게 다닌 분들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많이 해봐야 20년? 근데 그마저도 그거가 쉬운 게 아니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 선배들 동기 몇 명 있나 한번 보세요. 비율적으로 얼마 될까요?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럼 결국에 뭐 정년 퇴직 나이가 60대에 은퇴한다고 해도 그 회사를 한 회사를 오래 그렇게 다닐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회사에 끝까지 평생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 예. 이게 일단 여러분의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근로소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내가 월급을 뭐 많이 받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뭐 나는 많이 받아서 연봉 1억 넘어서 700, 800만 원까지 받고 있다 칠게요. 네.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또는 자녀를 출산해서 나는 순간 이 소득은 툭 끊기게 됩니다. 근데 소득은 툭 끊기는데 여러분들한테 뭐는 늘어나죠? 지출은 계속 있잖아요. 지출. 그럼 버는 건 없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모은 돈이 내려가겠죠. 모은 돈. 네. 그럼 이 모은 돈을 안 내려가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두 개 와서 자산소득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도 쑥쑥 자라는 플러스가 되는 이 자산소득이 여러분들한테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얘가 끊기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들?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지금 모으는 200, 300, 400, 800, 1000만 원, 2000만 원을 여러분들은 그냥 현금으로 두고 뭐 쓰는 게 아니고요.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자산소득으로 치환을 시켜야 돼.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 근로소득만 계속.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로 돈 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 개념이 없는 분들이? 이 개념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투자로 번 돈 여행 가는 거예요. 가방 사고, 네, 맛있는 거 먹으러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이 소비라는 거를 없애고 자산으로 빨리 치환해야 돼요. 뭐 더 좋은 자산을 살까? 가방 하나 더 좋은 거 어떤 거 사지? 줄 서서 사지? 뭐 에르메스, 샤넬 뭐 이런 거가 아니고 그거를 여기로 갖다 붙여야 됩니다. 네. 갖다 붙이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이 자산만으로든 투자만으로든 소득이 충분해질 때를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근로소득에 있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근로소득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연봉 협상한다고 해서 1년에 몇 프로 오르나요? 많이 올라봐야 뭐 3%, 5%. 그 정도잖아요. 근데 그럼 이거 해가지고 세금도 오르죠. 연봉 많이 받으면 세금도 그만큼 더 많이 내고 건강보험료 더 많이 내죠. 근데 여러분들 그 연봉 오른다고 해서 그 드라마틱하게 여러분들 삶에 나아지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 지금 부동산 투자할 때 유일한 다른 점 다 필요 없고요. 투자로 번 돈도 똑같이 자산소득으로 계속 불려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이 근로소득이라는 녀석은 유지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네. 자산소득이 빵빵해질 때까지. 네. 네. 빵빵해질 때까지 이 근로소득은 유지하는 거. 아니, 직장 당연히 다니기 싫죠. 누가 다니고 싶어 다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근데 얘가 양질의 자산소득으로 변하기 전까지는 이 근로소득 일정 내 소득이 있어야 그 자산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내가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강남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400억짜리 빌딩 사서 대출 200억만 받아서 하는 대출 이자가 감당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려면은 뭐다? 내가 그 정도 자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현금 흐름을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아가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뭐 부업 같은 것도 같이 해주면 더 좋겠죠. 투자하고 남는 시간에.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바로 부동산 투자잖아요. 한번 해두면 알아서 자라니까. 추가적으로 남는 시간에는 부업이나 아니면 좀 더 좋은 자산 매입하거나 시간을 할애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다 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얘기 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부동산 경매든 투자를 할 때 알아둬야 될 필수 개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할 때 꼭 요거는 알아둬야 된다. 그냥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뭐 투자소득에 대한 이해도와 개념 정도는 있어야 되고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고 불려나갈 수가 있다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앞으로 저는 이제 부동산 경매를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부동산 경매하기 정말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1대1 다마고치 프로젝트 계속 하고 있고요. 한 건 낙찰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피드백 드리고 케어를 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요거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내년에 좋은 성과 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비게이터 영상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